1982년 여름 새벽, 런던 템스강 위에 있는 검은 수도사들의 다리라고 불리는 다리 아래에서 한 남자가 발견됩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고 발밑에는 도로공사에 쓰는 벽돌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현금 다발과 가짜 신분증이 나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살, 절망한 은행가의 극단적 선택. 하지만 그를 수사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신의 은행가. 그의 이름은 로베르토 칼비,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근무하던 곳은 바로 바티칸 은행이었습니다. 바티칸 은행은 조금 특이한 은행입니다. 간판도 크지 않고 대중에게 거래하는 일반 은행도 아닙니다. 공식 이름은 종교사업연구소. 겉으로는 교회를 돕고 선교와 자선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흘러가는 거대한 돈의 통로, 그리고 그 흐름은 너무 자주 사라졌습니다. 보통 은행의 계좌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종교기관입니다. 외교 특권과 면책 특권이 섞여 있습니다. 바티칸 은행의 장부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은행에는 이상한 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출처가 애매한 돈,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난 돈, 절대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되는 돈. 그 돈을 맡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로베르토 칼비는 원래 성실한 은행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은행 암브로시아노에서 일하며 출세의 계단을 하나씩 올랐습니다. 그의 꿈은 이탈리아 금융의 중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앞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비자금을 숨기고 싶어하는 정치인들, 세금을 피하고 싶은 부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을 세탁해야 하는 조직들. 그들은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절대 흔적이 남지 않을 것.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아무도 모를 것. 칼비는 점점 더 위험한 거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와 손을 잡게 됩니다. 바로 바티칸 은행입니다. 바티칸 은행은 겉으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칼비가 본 바티칸 은행의 장부는 달랐습니다.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재단과 단체들, 이 계좌들을 통해 돈은 이탈리아를 넘어 남미와 유럽 전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돈은 독재 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돈은 극우 단체와 비밀 조직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돈은 다시 마약 조직과 무기 거래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에는 항상 두 기관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아노 은행과 바티칸 은행. 이탈리아 경찰과 검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피아들에게는 공식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약과 도박과 갈취로 생긴 거대한 현금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얼굴의 은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칼비는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은행장, 밤에는 마피아와 정치인과 비밀 결사와 함께 장부를 맞추는 남자. 그가 거래한 집단 가운데에는 프리메이슨에서 갈라져 나온 비밀 결사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국회의원과 장군과 고위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의 방향을 논하던 모임, 공식적인 회의록이 아닌 비공식의 약속들이 오가던 곳.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돈. 칼비는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장부 속 숫자가 너무 커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돈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하루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몇 사람이 아니라 몇백 명의 운명을 흔들 수 있을 만큼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속에는 마피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가, 정치인, 정보기관, 그리고 성직자들. 이탈리아 금융당국이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칼빈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부 감사와 수사가 뒤섞이며 칼비가 쌓아올린 거대한 탑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티칸 은행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부 부채를 떠안아 달라고,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증명해달라고. 바티칸 은행은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기관일 뿐이라고, 모든 책임은 암브로시아노와 칼비에게 있다고. 그때부터 신의 은행가라는 별명은 천천히 희생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갑니다. 칼비는 이탈리아에서 수사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그는 부인을 만나 말합니다. 이제 나는 바티칸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런던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그의 시신이 다리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목에 걸린 밧줄의 높이와 몸의 각도가 어색했습니다. 등에는 누군가 밀지 않고서는 오를 수 없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과 가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묵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그는 왜 이런 모습으로 죽어 있어야 했을까?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이렇게 처리되었을까? 암브로시아노 은행은 곧 파산합니다. 남은 것은 거대한 부채와 풀리지 않는 장부뿐입니다. 그 장부 속에는 바티칸 은행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수사기관은 바티칸 은행에 책임을 묻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분명히 너희 통장을 거쳐갔다고. 하지만 바티칸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시기 바티칸 은행의 수장은 한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선을 위해 일해왔다고. 누군가 우리의 시스템을 악용했다면 그들 책임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몰랐을까? 정말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까? 이 사건 이후 바티칸 은행과 마피아, 그리고 비밀 결사 사이의 관계는 전 세계 언론과 작가들의 단골 소재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정치와 종교와 정보기관이 서로 얽혀있던 거대한 판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바티칸 은행을 통해 흘러간 돈이 어떤 정권을 살리고 어떤 정권을 무너뜨렸는지, 어떤 조직을 키우고 어떤 진실을 묻어버렸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마 이제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한 명의 은행가가 다리 아래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이 역사 속 한 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돈은 정말 깨끗할까? 빛을 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늘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바티칸 은행과 마피아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성함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위에 조용히 쌓여 올라간 또 다른 권력의 얼굴일까?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신의 은행가가 어딘가의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때도 자살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